폴란드를 둘러싼 최근의 긴장 국면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나 외교적 마찰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접한 동부 국경에서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이 지속되자 폴란드는 사실상 비상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가동했고, 이는 곧 나토 전체의 전략 방향을 뒤흔드는 신호로 이어졌다. 더 이상 위협을 관리하거나 완화하는 단계가 아니라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 나선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는 나토 러시아 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과거에는 러시아와 함께 유럽 안보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러시아에 맞서 안보를 재편하는 것이 결론이라는 발언은 외교적 수사를 넘어 제도적 단절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발언이 주는 무게는 상당하다. 나토 러시아 위원회는 냉전 이후 불안정한 유럽 안보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소통 창구로 기능해왔다. 그마저도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선언은 러시아를 협상 파트너가 아닌 구조적 위협으로 규정했음을 의미한다. 폴란드는 더 이상 방어적 인내의 입장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결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해외 언론들은 이를 러시아와의 정면 충돌을 각오한 전략적 전환으로 해석했다. 나토 역시 같은 흐름에 서 있다. 당시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는 우리는 방어적 동맹이지만 10억 명의 인구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하며 블라디미르 푸틴을 향해 직접적인 경고를 날렸다. 이 발언은 수사적 엄포가 아니라 실제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의장 안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국내 총생산 대비 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 역시 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는 유럽 안보가 단기간의 위기가 아니라 장기적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전제로 한 결정이다. 단기적 충돌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대립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폴란드의 조치는 이보다 더 노골적이다.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접한 국경 지역의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2026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안전 조치가 아니다. 지난 9월 러시아 드론 수십 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무인기를 활용한 정찰과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하늘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경도 지킬 수 없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난다. 나토는 이에 호응하듯 동부감시작전의 일환으로 폴란드와 발트 3국에 대한 방공 전력과 병력 배치를 대폭 늘리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는 상징적 배치가 아니라 실제 전력 균형을 바꾸는 수준의 움직임이다. 동유럽은 더 이상 완충지대가 아니라 나토의 최전선으로 재정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반응은 격앙되어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폴란드가 역사를 왜곡하고 극도로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내놓았다. 폴란드가 서방의 테러 제재와 무기 지원을 주도하며 평화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나토 영공 인근을 군용기로 비행하고 드론과 미사일을 통한 위협적 행동을 이어가며 긴장을 고조시켜왔기 때문이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의 행동을 단순한 압박이나 시위로 해석하는 단계는 지났으며 실제 충돌 가능성을 전제로 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폴란드는 국경의 하늘을 사실상 봉쇄하는 수준의 조치를 통해 장기적인 대치 국면에 들어섰고, 이는 유럽 전체 안보 구조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지금 유럽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히 폴란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유럽 안보의 최종 보증인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흔들리고 있다. 만약 미국이 발을 빼는 순간 러시아의 압박은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공포가 바로 유럽을 다시 군비 경쟁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있다. 폴란드가 느끼는 위기의식은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군사 행동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나토의 동부 전선 강화는 선언적 조치가 아니라 실제 전력 이동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폴란드가 서 있다. 동유럽을 향한 방공 전력 증강과 병력 재배치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아니라 실제 충돌을 염두에 둔 구조적 재편에 가깝다. 나토는 동부 감시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폴란드와 발트 3국의 방공 시스템과 지상 전력을 동시에 증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존의 순환 배치 수준을 넘어 상시 배치 개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증원하는 방식으로는 러시아의 기습적 행동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즉, 전쟁이 터진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준비를 끝내겠다는 의지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러한 나토의 전략 전환 속에서 자국 안보를 단독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역량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단순한 무기구매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전력 재편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 내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의 위기의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폴란드는 동시에 미국과의 안보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히 묶고 있다. 미군 무기 프로그램에 추가로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약속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다. 이는 폴란드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겠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한국과 미국 두 축의 안보 공약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러시아를 향한 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폴란드가 서방의 테러 제재와 무기 지원을 주도하며 유럽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러시아 스스로의 행동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러시아는 이미 나토 영공 인근에서 군용기를 반복적으로 출격시키고 있으며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한 위협적 행동을 통해 긴장을 끌어올려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 군용기의 나토 영공 접근 방식이다. 단순한 정찰 비행을 넘어 실제 공격 시나리오를 연상시키는 비행 패턴이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는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나토의 대응 속도와 절차를 시험하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충돌 그 자체보다도 나토가 어디까지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있는 셈이다. 폴란드는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을 더 이상 경고성 시위로 보지 않는다. 폴란드 정부와 군수 내부는 러시아가 실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 국경 지역에서의 방공태세를 상시 전투 준비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나토와의 연합 대응 절차도 실전 수준으로 반복 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 전체가 느끼는 불안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긴급 비공개 회의를 잇따라 개최한 사실은 이러한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개적으로는 침착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변화는 이러한 긴장 국면 속에서 유럽 주요 국가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의 장기 대치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전력 보강이 가능한 국가가 많지 않다는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생산 속도와 납기, 실전 배치 경험을 동시에 갖춘 방산 파트너는 극히 제한적이며 그중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방산 시장 변화가 아니다. 이는 유럽이 더 이상 기존의 안보 질서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자각의 결과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의 위기의식은 이제 서유럽까지 번지고 있으며 그 파장은 유럽 안보 지형 전체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에서 이 변화가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 그리고 러시아가 어디까지 밀어붙일지에 따라 유럽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균열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유럽과 나토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반복해온 러시아의 군사적 위신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정면 타격을 받은 것이다. 러시아가 자랑해온 전략무기, 그 중에서도 핵 억지력의 상징으로 불리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서 치명적인 실패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사건은 러시아 오렌부르크 지역의 미사일 기지에서 벌어졌다.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전략무기라고 선전해온 RS-28 사르마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시험 발사 직후 비정상적인 회전을 일으키며 공중에서 폭발했고 추진력을 잃은 미사일 동체는 그대로 발사기지 인근으로 추락해 대형 폭발을 일으켰다. 이는 단순한 발사 실패가 아니라 핵심 전략 자산이 자국 영토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초유의 사고였다. 사르마트는 러시아가 서방을 압도하기 위해 개발한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장거리 비행과 회피 기동이 가능하다고 홍보돼 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 무기를 통해 러시아가 어떤 미사일 방어체계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으며 서방을 향한 핵 억지력의 결정판으로 내세워왔다. 그러나 실전 배치 이후 연이은 시험 실패는 이러한 주장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사고 이후 공개된 영상이었다. 인근 주민들이 거대한 폭발과 버섯구름을 촬영하며 웃거나 놀라는 모습이 그대로 퍼지면서 러시아가 강조해온 군사적 통제력과 대비태세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흔들렸다. 전략무기의 시험이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사고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체제관리 능력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도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러시아의 핵 억지력이 과연 실질적인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동시에 러시아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과장된 메시지를 사용해왔다는 분석도 힘을 얻었다. 말로는 세계 최강을 외치지만 실제 운용 단계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와 거의 동시에 러시아의 군용기 활동도
유럽의 긴장을 끌어올렸다. 러시아 전투기 여러 대가 극초음 속 미사일을 탑재한 채 나토 영공 인근을 비행하면서 폴란드 동부 지역은 즉각 비상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특히 제슈프 지역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가 집중적으로 통과하는 핵심 거점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움직임은 단순한 시위로 보기 어려운 성격을 띠었다. 이에 대응해 독일 공군의 유로파이터 전투기들도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루프트바페는 러시아 항공기의 비행 패턴이 기록되었으며 폴란드에 배치된 방공 시스템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나토는 이러한 상황을 우발적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대응 속도와 전투 준비 수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이 단발적인 도발이 아니라 나토의 반응을 시험하는 전략적 탐색 행위라고 분석한다. 러시아는 실제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나토가 어느 수준에서 경계 태세를 격상하고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이번 사르마트 시험 실패는 이러한 계산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전략무기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핵 억지를 전면에 내세운 협박 전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나토는 러시아의 위협을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러시아 내부의 군사적 한계를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금의 국면은 단순한 힘의 과시 경쟁이 아니다. 러시아는 위신을 지키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선택할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나토는 작은 징후 하나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섰다. 이처럼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한 번의 오판이 유럽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충돌로 몰아넣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의 전략무기 실패와 공중 도발이 반복되면서 유럽 안보 논의의 중심축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제 초점은 공격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텨낼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로 옮겨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가장 분명한 교훈은 전쟁은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으며 첫 타격을 피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전력과 사회 전체가 동시에 흔들린다는 현실이다. 유럽 국가들이 가장 시급하게 확보하려는 전력은 단연 미사일 방어 체계다. 미사일 방어는 단순히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 문제가 아니다. 적의 공격을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추적하며 어떤 층위에서 요격하느냐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 시스템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반복적으로 감행했고 방어 체계가 부족한 지역은 군사시설뿐 아니라 민간 인프라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은 뼈아픈 한계를 확인했다. 유럽 각국이 보유한 방공 전력은 국가별로 파편화되어 있었고 고도별로 빈틈이 존재했다. 일부 국가는 적어도 방어에 강점을 가졌지만 중고도 이상에서는 취약했고 반대로 장거리 요격 능력은 있어도 탐지와 연동 체계가 부족한 경우도 많았다. 즉 단일 무기 체계로는 현대전에서 쏟아지는 복합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은 다층 방어다. 적 미사일을 발사 직후 탐지하는 조기 경보 단계, 비행 중반을 요격하는 중간 단계, 최종 단계에서 방어하는 종말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지면 전체 방어망은 쉽게 뚫린다. 미국이 구축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강력한 이유도 이처럼 여러 층위가 통합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이 직면한 문제는 이러한 다층 구조를 단기간에 완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체 개발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정치적 부담과 비용 문제가 크다. 이 틈에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상시적인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환경 속에서 실전 운용을 전제로 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해왔다. 한국의 방어 개념은 고도별로 명확히 구분된다. 저고도에서는 해군과 지상 방공 전력이 무인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고 중고도에서는 독자 개발한 요격 체계가 탄도 미사일을 차단한다. 고고도에서는 동맹 체계를 통해 최종 방어를 구성한다. 이처럼 층위가 분명한 구조는 유럽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형태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유럽이 한국의 체계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실제 운용 경험이다. 한국의 방어 체계는 책상 위 개념이 아니라 상시 전투 대비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 탐지부터 요격까지의 시간이 극도로 짧고 여러 체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된 현대전의 요구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유럽 내부에서는 과거 한국 무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던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던 국가들조차 이제는 미사일 방어만큼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 방어체계는 이념이나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첫 타격을 버텨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수입 대체가 아니다. 이는 유럽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열쇠로 인식되고 있다.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 그리고 장기 대치를 견딜 수 있는 생존 능력이 앞으로의 유럽 안보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부상한 것이다. 유럽의 시선이 방어체계로 집중되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전력은 더 이상 이론적 대안이 아니라 현실적 선택지로 부상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중고도 요격체계와 이를 지탱하는 레이더 네트워크다. 단일 무기가 아니라 탐지와 추적, 요격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구조가 유럽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고도 방어는 현대전에서 가장 부담이 큰 영역이다. 저고도 위협은 무인기나 순항미사일이 주를 이루고 고고도 위협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전략 자산이 담당한다. 문제는 그 중간 영역에서 쏟아지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비행속도는 빠르고 요격시간은 짧으며 동시에 다수 발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을 안정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 전력의 허리는 쉽게 무너진다. 한국은 이 중고도 영역을 중심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해왔다. 요격 미사일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탐지와 추적 능력을 최우선으로 강화했다. 미사일 방어의 성패는 요격탄 성능 이전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표적을 잡아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개발한 다기능 레이더는 여러 종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실시간으로 요격체계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중동에서 먼저 시험대회에 올랐다. 중동 지역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위협이 상시화된 환경이며 방어체계에 대한 요구 수준이 극도로 높다. 이 지역에서 한국의 중고도 방어체계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출 성과를 넘어 실제 위협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입증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짧은 납기와 함께 교육과 운영 패키지를 포함한 체계적 제공 방식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럽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통합 운용 능력이다. 유럽 각국은 이미 서로 다른 방공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방어 개념은 기존 체계를 배제하지 않고 레이더와 지휘 통제 체계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유럽이 가진 현실적 제약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레이더 체계의 중요성은 여기서 더욱 부각된다. 요격미사일은 소모품이지만 레이더는 방어체계의 눈이다. 한국은 장거리 탐지 능력을 갖춘 레이더 개발에 집중해왔으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공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 이러한 감시 능력은 단순히 요격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상대의 공격 의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든다. 유럽에서는 방어체계를 단기간에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체 개발로는 시간을 감당할 수 없고 기존 강대국의 체계를 전면 도입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방어체계는 빠른 도입과 단계적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올랐다. 처음에는 핵심 영역부터 구축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이 한국의 방어체계를 바라보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특정 국가의 무기를 사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첫날을 버텨낼 수 있는 생존 구조를 확보하는 문제다. 방어에 성공해야만 외교도 협상도 의미를 갖는다. 이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전력은 유럽 안보 논의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유럽의 방어체계 논의가 미사일 방어를 넘어 공중전력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차세대 전투기 문제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미사일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고 결국 하늘의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장기 대치 국면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다목적 전투기 KF-21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전에서 전투기의 역할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단순히 공중에서 적 전투기와 싸우는 플랫폼이 아니라 방공망과 연동되고 전자전 자산과 결합되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된 것은 전자전 능력이 부족한 전투기는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레이더가 교란되고 통신이 끊기는 순간 첨단 전투기라 해도 무력화될 수 있다. KF-21은 이러한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전투기다.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으며 방공망과의 연동을 염두에 둔 항전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전자전 능력이다. KF-21은 초기 단계부터 전자전 운용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었고 이후 개량을 통해 내부 탑재형 전자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자전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전기는
아군 전투기 편대와 함께 작전에 투입되어 적방공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하고 전투기의 생존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린다. 유럽이 우려하는 러시아의 방공망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자전 능력이 필수적이다. KF-21은 단순히 무장을 싣는 전투기가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전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상 전력 측면에서도 KF-21의 확장 가능성은 주목받고 있다. 항공모함과 대형 수상함을 중심으로 한 해군력은 여전히 국가 군사력의 상징이며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공중전력이 필수적이다. 과거 어뢰 공격 임무는 점차 사라진 전술로 여겨졌지만 잠수함과 대형 함정 위협이 다시 부각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해상 공격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목적 전투기가 해상 표적을 상대로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된 전력으로도 높은 억제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부 국가들은 기존 선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투기 도입은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라 유지 비용과 기술 이전, 장기적인 개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KF-21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 구조와 함께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전자전과 스텔스 능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는 장기 대치를 염두에 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결국 유럽이 한국의 방산 전력을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미사일 방어체계로 첫 타격을 버텨내고 전투기와 전자전 자산으로 하늘의 주도권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방어와 억제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촉발된 위기의식은 이제 유럽 전반의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되고 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러시아와의 대립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이상 유럽은 더 이상 과거의 안보 질서로 돌아갈 수 없다. 방어와 억제, 그리고 생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를 찾는 과정에서 한국의 방산 전력은 유럽 안보 지형 속에서 하나의 고정 변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